혹시 여러분들은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세상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을 짧은 드라마로 만들어주곤 했었죠. 저는 어린 시절에 꽤 많이 시청을 했었는데 때론 허무맹랑한 미신도 많아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라는 건 어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생애 처음으로 겪은 기묘한 일이었으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어머니에게 그리 좋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쓰레기였습니다. 밖에서 사고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의미로 어머니의 속을 썩이는 못난 놈이었죠.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틀어박혀서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반면 어머니는 제게 9을 주고도 남은 하나를 주지 못해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원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응?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눈을 보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엄마 너무 힘들어.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일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잖아. 왜 매번 다 엄마 마음대로야?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준원아, 엄마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이러지 마. 매일 잘못을 비는 어머니와 그걸 거부하는 저. 겨우 몇 센티미터의 문을 사이였지만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죠. 다정했던 아버지, 한때는 귀여웠던 동생 현수까지 저희 네 식구는 나름 행복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지금도 이유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출근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었던 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른 아침에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나라를 잃은 것처럼 울었었죠. 당장 출근해야 하는 아버지는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들고 달래주셨고요. 우리 준원이 이렇게 울면 아빠가 어떻게 출근해? 금방 다녀올게. 응? 싫어. 출근하지 마. 싫어.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야 우리 아들 맛있는 거랑 장난감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니야. 착하지? 결국 자다가 깬 어머니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죠. 아마 저는 온전히 주어지던 아버지의 관심이 좋았고 쓰다듬는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습관적으로 그랬던 걸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동생 현수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봐도 아버지는 좀 지나치게 현수만을 감싸고 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동생이 제 숙제를 방해했고 저는 화가 나서 동생에게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뛰어나와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준원이, 너는 어린 동생이 놀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깟 숙제가 대수야? 왜 동생한테 화를 내? 그러고도 네가 형이야? 형이면 형답게 굴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현수가 낙서해버렸단 말이야. 낙서가 대수야? 애가 울잖아. 끝과 거 안 해도 그만이야. 이리 내. 아버진 양손으로 꼭 쥐고 있던 학습지를 가지고 가서 손으로 벅벅 찢어버리더군요. 당연히 저는 자지러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뛰어나와 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였죠. 당신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준원이 놀란 거 안 보여? 그러는 당신은? 현수는 눈에도 안 보여? 매번 준원이 그렇게 감싸고 두니까 애가 이기적으로 자랐다는 생각은 안 해? 이깟 숙제가 뭐라고 자기 동생을 올리냐고? 진짜 기가 막힌다. 그렇다고 당신 손으로 그걸 찢어?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뭔데? 뭐긴 뭐야? 뭐가 우선인지 제대로 가르친 거지? 무슨 서열 정리해? 애가 학교에 가서 혼날 건 생각도 안 해? 혼나야지. 성적이 중요해. 인성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감쌀 걸 감싸야지. 현수 지금 겨우 5살이야. 준원이는 12살이고. 준원이 11살이야. 당신 자기 아들 나이도 몰라?
그러고도 당신이 이 아이의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요즘 들어 당신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 안 들어? 11살이나 12살이나 거기서 거기야. 뭐 다른 아빠들은 그런 거 줄줄 외우는 줄 알아?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굳이 꼭 그런 식으로 사람 매도해야 속이 시원해? 날 나쁜 아빠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꼬투리 좀 잡지 마. 두 분은 현수가 태어나기 전까진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아버진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줄 아는 분이었기에 작은 말다툼이 커지는 일이 없었다고 해야 정확하죠. 그날도 크게 다투긴 했지만 아버지는 제게 따라와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비슷한 일들이 생겼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냐오냐 키우기만 했던 동생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도를 넘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악이라는 게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치약을 자고 있는 제 얼굴에 뿌리기도 했고 신발 안에 압정을 넣기도 했고 학교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을 숨기는 장난도 쳤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 말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반찬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행동까지 했고 욕을 하면서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소위 요즘 말하는 금쪽이처럼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렇다고 어머니가 혼이라도 내는 날엔 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저 어린애가 때릴 데가 어딨다고 매를 들어?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현수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애가 얼마나 아프면 일하고 있는 나한테 전화를 다 했겠냐고? 지금 당신 눈엔 현수가 나한테 매 맞은 것만 보여? 지금 집안 꼴을 봐! 전화를 받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온 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깨진 유리 파편과 널브러져 있는 음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건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무시하더군요. 이게 뭐 어때서? 그러게 내가 애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려고 했잖아. 준원이 어릴 땐 잘만 해주더니 왜 현수한테만 그렇게 인색해? 내가 돈을 안 줘? 아니잖아. 인색? 내가? 현수 지금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비만이라서 식단 조절은 해야 된다고 몇 번은 말했어. 무조건 좋아하는 것만 만드는 게 애한테 안 좋다는 거 몰라? 그래도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살이야 나중에 다 빠질 거고. 어릴 땐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라는 거 몰라서 그래? 아무래도 몸이 약해서 어릴 때 잔병치를 했던 아이한테 이러는 거 학대야. 빌어먹을 식단한다면서 애 괴롭히는 거라고. 어머니는 아버지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학대? 내가 애를 괴롭힌다고? 오해받기 싫으면 다신 우리 현수 몸에 손대지 마.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때려서 말 듣게 하는 그런 옛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두고 볼 거야. 그때 아버지 뒤에서 혀를 빼꼼 내미는 현수를 보았고 저는 이를 갈았죠. 그러다 마침내 부딪히게 된 것은 현수가 12살, 제가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하교하는 길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현수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보게 된 게 화근이었죠.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현수는 약간 놀라더니 이내 저를 비웃더군요. 상관 말고 저리 꺼져. 너 정말 미쳤어? 너 아직 초등학생이야. 근데 담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친 건 너지.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 감히 형 주제. 긴장하고 있던 주변 친구들이 현수의 말에 키득거리기 시작했고 제 앞에서 보란듯이 담배를 또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앞에 두고 집에서 찬밥 취급받는다는 등 아버지는 본인 말에 껌뻑 죽는다는 등 으스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또래 애들보다 훨씬 큰 덩치에 살집이 있던 동생이었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저와 비견되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대로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죠. 동생은 덜덜 떨면서도 제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다 말해서 너 따윈 쫓아내버릴 거야.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몇 대를 더 때리며 말했죠. 그건 네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너 따위가? 난 엄마랑 아빠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야. 말해, 일러! 결국 아빠한테 말하는 것 말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병신 같은 놈이. 너 오늘 제대로 날 잡은 줄 알아. 네 더러운 버릇 내가 오늘 싹 뜯어 고쳐줄 테니까. 아이! 물론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담배를 피웠다는 걸 들으면 아버지도 제 편을 들어줄 거고 어느 정도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아버진 동생의 얼굴 상태를 보더니 제 뺨을 때렸죠. 나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아들한테 이딴 식으로 해? 전 너무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수가 담배를 피웠다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죄를 감싸? 아직 어린이 호기심에 그랬을 수 있지. 좋게 말로 타 이러면 넘어갈 일인데 네가 깡패야? 아빠, 못난 놈. 너 양심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넌 동생한테 더더욱 잘해야지. 이런 일에 양심이 왜 필요한데? 난 아빠 아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난 아빠 아들 아닌 줄 알겠어. 순간 제 말과 동시에 아버지의 표정은 굳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입을 열어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자신과 결혼할 당시에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말입니다. 즉, 아버진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재혼을 하자고 했던 거였어요. 네 생부 이름은 김성남. 너희 엄마가 너 임신한 거 알았을 때 도망친 깡패 새끼였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너한테 있던 그 폭력적인 성향 다 그 인간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거야. 알아? 나도 참고 버티고 말 안 하려고 했지만 내 아들한테 손을 댄 순간 나도 더는 참을 수 없구나. 이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타나서 아버지의 뺨을 때렸죠. 미쳤어? 당신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준원이한테 그 말을 해? 나한텐 평생 말 안 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자기 아들처럼 잘 키울 거라고. 그러면서 뭐? 그 인간 피를 물려받아? 내 말이 들렸어? 어릴 때부터 동생한테 양보는 안 하고 매번 불만이 가득 찬 눈빛으로 애를 노려보고.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도 현수는 나랑 당신 사이 아인데 매번 준원이만 감싸고 도는 것도 웃겼어. 왜? 뭐 김성남 아들이라 특별해? 각별하냐고? 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래, 했다. 당신이 준원이한테 관심 줄 때마다 난 늘 비교를 당하는 것 같았어. 우리 현수는 날 닮아서 당신이 정을 주지 않는 건 아닌지 비참했고, 소아 비만에 당뇨까지 앓고 있는 현수보다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준원이 보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그럼 나들 어쩌라고? 당신이 고작 그런 이유로 내 팔다리 다 묶어두고 현수 식단 하나 내 마음대로 못했어. 내가 관심을 주려고 해도 당신이 다 차단했다는 생각은 안 해? 사랑을 줬어야지. 사랑? 당신 단 한 번이라도 현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니? 당신 없을 때 현수 나랑 준원이한테 밥그릇까지 던졌어. 깨진 파편에 맞아서 준원이 9바늘이나 꿰맸고 난 온몸이 멍자국이야. 당신이 말하는 망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고. 어머니는 자신의 팔을 걷어서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표정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오죽했음 그럴까. 그냥 잠깐 반항하는 거야. 사춘기인 거고. 이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 그 사춘기 잘난 당신이 어디 한번 버텨봐. 약속을 깨트린 건 당신이니 난 우리 준원이 지켜야겠어. 우리 이혼해. 이거 봐, 또 이런 식이잖아.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쉽게 버려? 당신이야말로 이런 걸 기다렸던 거 아니야? 준원이를 지켜? 그럼 현수는? 그럼 현수도 내가 키울까? 정말 그래도 되는 거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까? 당신이란 여자 진짜 최악이구나. 그래, 헤어져. 갈라서 자고. 그 양아치랑 낳은 아들 잘 키우면서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요. 하필이면 그 시기가 수능을 앞두고 있던 때였기에 더욱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과든 뭐든 당시 제게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친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게서 등을 돌렸고 제게 생부가 따로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도 망치게 됐고 그 뒤로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게 된 거였죠. 더러운 핏줄, 폭력적인 유전자. 제 머릿속엔 아버지가 저를 징그럽다는 듯 쳐다보는 눈빛만 아른거렸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죠. 만삭이 임신까지 하고 재혼할 생각을 왜 해? 그렇게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준원아, 그땐 사정이 좀 있었고 처음엔 임신인 줄 몰랐어. 그럼 양다리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화낼만 해. 나라도 그러겠어. 진짜 아니야. 너희 아빠도 다 알고 있던 일이었고 재혼하기 전에 약속도 했었어. 됐어. 너무 더러워. 불결하고 끔찍하다고. 내 생부가 진짜 양아치였어? 깡패였냐고? 엄마가 미안해. 정말 너한테 상처를 받게 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앞에서 질질 짜지 마. 피해자인 척 구는 것도 짜증나니까. 그땐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 군대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제대를 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니가 출근을 하는 시간에 기어 나와 밥을 대충 챙겨 먹고 씻은 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모두 차단하고 컴퓨터 앞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냈죠. 눈을 뜨면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고 새벽에 몰래 나와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 생활을 무려 5년을 지속했고요. 일종의 시위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처음 1년이 전부였고 사실 그 뒤에는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외면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학 다니고 연애도 하고 취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모든 게 너무 늦은 것 같았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생활을 영위하려고 어머니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던 것도 있었죠. 마치 출근을 못하게 아버지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던 것처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억지를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유독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순간 쿵 하는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죠. 아, 진짜 시끄럽게 왜 저래? 하며 저는 헤드폰을 끼고 게임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새벽 3시에 저는 방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했고 밖으로 천천히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에 먹을 게 있는지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때 발밑에 뭔가 닿았죠. 엄마? 엄마!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의자를 보고 저는 놀라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고는 맥박을 살폈어요. 그리고 119를 불렀죠. 고작 몇 분도 걸리지 않았을 출동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잘못했다며 빌고 또 빌었죠. 엄마, 제발 일어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미쳤어. 내가 돌았다고. 그러니까 죽지 마. 나 두고 가지 말라고, 제발.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형광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머리에는 큰 부상은 없었고 한쪽 팔만 금이 간 상태였는데 쓰러진 건 영양실조가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서야 보이더군요. 잘 먹고 잘 자서 살이 오른 저와는 달리 바짝 말라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말입니다. 준원아,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정말 미안해. 바짝 마른 입술로 또 제게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저는 눈물을 쏟았죠. 뭐가 매번 그렇게 미안해. 이거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라고. 그때 일찍 나오기만 했어도. 내가 잘못했어. 진짜 다신 안 그래. 나 정신 차렸어. 약속해. 고마워, 준원아. 엄마도 약속할게. 저번엔 엄마가 준원이 못 지켰지만 다신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야. 널 위해 뭐든 꼭 하나는 할 거라고. 저는 그 일이 있고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졸이라는 학력으로도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았지만 문제는 경력이었죠. 군대를 다니기 전 후까지 저는 그 흔한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 없었던 겁니다. 방구석에만 있어서 허연 얼굴에 통통하게 살도 올라 있어 둔해 보이기까지 하는 저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고요. 반복된 탈락에 다시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쿵 하고 떨어지던 그 소리를 떠올렸고 이를 악물고 계속 도전했죠. 그러다 한 회사의 물품 창고 관리직을 지원했습니다. 면접 보시는 분은 역시나 제 경력에 의문을 가졌죠. 군대는 제대를 했는데 경력이 하나도 없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접 보는 분은 약간 당황한 것 같더군요. 그래요? 초보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비록 경력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잘할 자신도 있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는 초보도 뽑죠. 일이야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성실하다는 것도 경력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변하고 싶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현실을 보지도 않고 어머니 속만 썩였거든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각오로 방 밖으로 그리고 이곳으로 온 겁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 의지를 보여드릴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면접관이 흡족한 미소를 보였죠. 만약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뭘 할 겁니까? 일단 첫 월급은 어머니 드리고 그 다음부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싶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했죠. 주 5일을 출근했었는데 빠르면 1시간, 늦을 땐 30분 일찍 가서 일을 했고요. 제 성실함 덕분인지 3개월 후에는 정직원이 됐고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고 출퇴근하기도 편하긴 했지만 문제가 있긴 했어요. 바로 월급이 턱없이 적었다는 거였죠. 초반에는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을 구매하려는 목표에 다가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말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면접관이었던 박 과장님이 그걸 알게 됐고 저를 부르셨어요. 자네 다른 일까지 병행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일단 주말에 하는 거고요. 이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무엇보다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게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사실 우리 회사가 일도 크게 어렵지 않고 사람들도 좋아서 나쁘진 않은데 돈이 적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자네한테 제안을 해보려고 불렀어. 제안이요? 실은 매형이 청소 일을 하거든. 그게 돈이 제법 많이 된다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혹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고 해서. 주말에 배달하지 말고 차라리 그건 어떤가 싶어서 말해보는 거야. 청소인데 돈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무슨 청소인데요? 건물 외벽 청소. 네? 그 줄 달고 허공에서 그네 타는 것처럼 일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로 교육은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전문 센터가 있다나? 해보고 못하겠으면 마는 거고. 괜찮은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진짜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해요. 저 하고 싶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혀서 무조건 하겠다고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저에게 달려가 입을 막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죠. 교육을 할 때까지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서 줄을 내리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됐던 거예요. 나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것 같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죠. 단순히 떨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리는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안전고리를 달았을 때는 똥꼬에 차가운 얼음을 대고 있는 것처럼 아래가 서늘해지더군요. 처음 맡았던 곳은 그나마 높이가 낮은 편이었는데 아파트로 치면 17층 정도였습니다. 번쩍거리는 통유리로 된 건물에 비친 제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그나마 7층까지 내려오니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청소를 잘 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걸 하는 인간들은 미친 거다. 난 당장 그만둘 거야. 그런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두툼하게 손에 쥐어진 현금을 보니 고소공포증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을 뛰기 시작했죠. 다행히 엄청 높은 건물의 경우는 기계가 작동을 했고 2인 1조로 청소를 하면 됐습니다. 삐걱거리면서 강풍에 흔들릴 때는 등 뒤에 식은땀이 나긴 했지만 이전처럼 발발 떨진 않았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을 하셨죠. 준원아, 그냥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니? 엄마 너무 무서워. 나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어. 군대까지 나오면 거의 9년을 늦게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고. 이걸 좁히려면 뭐든 하는 게 좋지. 엄마도 내가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좋지. 물론 너무 좋아.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 엄마 다니는 보험회사에도 얼마 전 청소하는 분들이 다녀갔는데 난 그거 하는 거 보고 심장이 덜컥거리더라. 괜찮다니까.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 안전장비도 잘 나오는 편이고. 어머니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점점 그 일의 비중을 더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만 잠깐 하는 일에 불과했지만 그것도 제게 경력이 됐고 그만큼 돈은 더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진급이 누락되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고졸이었기에 저보다 학벌이 더 좋은 사람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당연했던 겁니다. 결국 동시에 일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아예 청소일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결국 경매로 나온 아파트까지 구매할 수 있었고요. 드디어 제 꿈을 이룬 거였죠. 전 그때 어머니가 그 집을 보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그곳을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바닥에 앉아서 먼지 쌓인 장판을 아이 등을 어루만지듯 만지시더군요. 내가 생전 살면서 내 집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 이걸 좋다고 해야 하는지, 자식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해서 번 돈이라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연히 좋아해야지, 엄마. 엄마랑 내가 열심히 돈 모은 결과잖아. 우리 집이야. 뭣도 마음대로 박아도 되는 우리 집? 그럼 한 20개 박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이제 이사 걱정에 집 늘어날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엄마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했던 디귿자 부엌도 만들어도 된다고.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고 할까봐 매번 망설였었잖아. 돌침대도 가지고 싶은데 이사할 때 힘들까봐 늘 바닥에 누워서 잤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어머니는 그때서야 표정이 좀 헐겁게 풀어지셨죠. 못을 왜 20개를 박아? 근데 말하고 보니 참 웃긴다. 예전엔 그 못이 뭐라고 못 박게 하나 그랬는데 내 집이 되니까 못 박는 것도 아깝네. 이제 집주인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그저 예쁘게 좋게 꾸미고 싶기만 하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예쁘게 꾸미자. 우리 앞으로 진짜 행복해지기만 하자. 저는 그 무렵에 난생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사귀게 됐습니다. 성인은 제가 일을 하는 곳에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해준 여자였는데 저보다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무려 8살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초반에 나이를 모르고 소개를 받았기에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 슬쩍 물러났습니다. 기분 많이 불쾌하셨을 것 같은데 커피만 마시고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제 말에 성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오빠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빠는 제 나이 못 듣고 왔지만 전 오빠 나이 알고 이 자리 나온 거예요. 어린 남자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전 저를 보호해주고 어른스러운 사람을 선호하거든요. 또 능력도 좀 보는 편이고요. 아, 능력이요? 근데 저는 딱히 내세울 게 없어서. 나이는 좀 많아도 얼굴도 제법 괜찮고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배도 안 나왔고 그 일하는 거 돈도 잘 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세울 게 없어요? 자신감을 좀 가져요. 그 사람이 저를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맙긴 했지만 나이 말고도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성인은 알아주는 대학을 나와서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능력을 본다고 말은 했지만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소개할 때 가지고 나온 차도 외제차였고 들고 있던 가방, 신발, 하다못해 반지 하나까지도 모두 명품을 두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저 역시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예쁘고 솔직한 성격도 좋았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게 됐고 얼마 가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확히 말해서 성희가 청혼을 한 거였습니다. 성희야, 먼저 말해줘서 참 고마운데 우리 겨우 7개월 만났어. 7년 만나도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고 7일 만났어도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던데? 7개월이면 준수한 거 아니야? 무엇보다 오빠 나이를 생각해야지. 물론 나도 이제 30대니까 마찬가지고. 요즘 시대에 누가 딱 그 나이에 결혼을 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성희는 그 말에 불쾌한 듯이 표정을 굳혔죠. 설마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나 가지고 놀았던 거야?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왜 안 해? 연애를 할 때도 내가 하자고 했고 결혼도 내가 먼저 하자고 했어. 여자들 자존심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에 내가 늘 나섰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딱 한 번은 오빠가 먼저 나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고개를 숙이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 분명 내 학력, 내 직업까지 결혼하려면 다 걸림돌이 될 테니까. 혹시나 그럼 너무 아플 것 같았고. 그게 회피야. 상처 좀 받으면 어때? 날 진짜 사랑하면 그런 것도 견뎌야 할 거 아니야. 그건 성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방에 틀어박혔던 것처럼 상처받기 싫어서 저는 또 결혼을 미루려고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각오를 했고 부딪혀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 벽은 꽤 높았습니다. 날 안 보시겠대?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오빠 직업이랑 학력을 보고 기겁을 하시는 거야. 울고불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면서 그러시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선물 좋아하시거든?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오빠가 슬쩍 선물하는 건 어때? 좋은 방법이긴 하네. 꽃이나 양주? 이런 건 어때? 촌스럽게. 명품 사드려야 좋아하지. 내가 돈을 좀 벌잖아. 그래서 워낙 눈이 높으셔. 못해도 500 이상 하는 걸로 드리는 게 좋겠지. 핸드백이랑 시계로 하자. 우리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다. 이참에 점수 좀 제대로 따보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면서 고르긴 했습니다. 남자 선물, 여자 선물 각각 하나씩 하고 꽃이랑 향수까지 덤으로 샀죠. 그저 브랜드 하나 박혀있는 게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는 못했지만 점수를 잘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들뜨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었고 마침내 조건부로 허락을 하겠다는 전달을 받게 됐죠. 조건이 뭔데? 내가 뭘 하면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야? 좀 말하기 그렇긴 한데 내가 외동딸이잖아. 그래서 결혼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거지. 살다 보면 모르는 거잖아. 남자들이란 존재가 다 그런 것처럼 말이야. 기회만 있으면 바람을 피울 거다 이런 걱정인데 그걸 막을 담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널 두고 왜 바람을 피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에이, 그건 아니지. 전지현이랑 결혼하더라도
전원주랑 바람 피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마누라가 예쁘고 어리다고 해도 바람은 그거랑은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엄마는 안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던 거고. 아파트 공동명의, 그게 필요하다고. 담보로. 뭐? 아니,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오빠 말처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굳이 싫다고 할 이유 있어? 어차피 부부가 되면 우리 재산이 되는 거고 내 차도 내가 가진 집, 통장 오빠랑 함께 쓰는 건데 그게 어려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불쾌했습니다. 아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차라리 그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모를까 이런저런 것들을 부탁하며 계속 저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역시도 그 사실을 알고 기분 나빠하셨죠. 결혼도 하기 전에 공동명의라니 참 너무들 하시네. 엄마는 뭔가 찜찜해. 성이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도 결혼하면 잘할 거고.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랬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어. 준원아, 엄마는 너가 너무 급하게 하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난 따로 혼자 나가서 살아도 된다.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 서두르려는 거면 하지 마. 너 이런 말 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너희 아빠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 너 뱃속에 품고도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놓치기 싫었다. 그래서 무리해서 빨리 결혼했던 거야. 아버지 이야기만 나와도 발끈했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궁금해졌죠. 그래서 엄마는 후회해? 결혼한 거, 아빠 만나서 현수 낳은 거 후회해? 후회는 안 해. 다만 조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혼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은 들어. 널 낳고 몇 년 후에 그랬다면 굳이 너한테 말하지 않을 필요도 없었을 테고 너도 상처를 덜 받았겠지.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아빠의 사랑을 받아왔던 너한테 아빠를 빼앗은 거나 다름없었잖니. 그 사람도 서툴렀던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밉지는 않아? 이해하니까. 현수는 자꾸 아프지. 날이 갈수록 괴팍해지는 게 눈에 보이지. 나랑 사이도 좋지 않은 것 같으니 혼자서 속을 얼마나 끓였겠니. 그러다 보니 방향이 어긋나고 틀어지고 너한테 괜히 화도 내고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너도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아빠가 처음이야. 처음인 사람들은 원래 서툴고 실수해. 어머니는 그래도 현수의 소식을 종종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더니 결국 커서도 잘 살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에게 수시로 연락을 했지만 소년원까지 들어가게 되며 연락이 끊어졌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논다는 소식을 끝으로 어머니도 더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오히려 현수가 더 괘씸했죠. 그래서 저는 더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졌어요. 저보다 더 잘난 여자와 결혼하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죠. 결국 저는 공동명의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고 그대로 결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견례가 되어서나 예비 장인 장모님 얼굴을 보게 생겼지만 상관없었죠. 결혼식은 최고급으로 하고 싶어. 드레스 투어도 다녀야 하고 메이크업이며 뭐며 한동안 진짜 바쁠 것 같아. 오빠도 나 결혼하는데 조금은 도울 거지? 그럼 내가 시간 빼서. 아니, 그런 건 친구끼리 다니는 거야. 윤주랑 가려고. 오빠도 몇 번 들어서 알잖아. 아, 그 친구? 결혼 전에 한번 인사는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게 최고야. 어쨌든 난 윤주랑 돌아다닐 테니까 오빠가 식사라든가 뭐 경비 정도만 좀 지원해줘. 카드 주면 간단하지. 오빠 체면도 팍팍 살려줄게. 오빠가 사는 거라고 꼭 말하고. 그래. 뭐 그거 다녀주는 게 꽤 힘든 일일 텐데 정말 고맙네. 윤주라는 친구는 성희와 만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야기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초반엔 그 친구가 싫었어요. 저와 약간의 언쟁이 있을 때면 늘 그 친구에게 달려가는 게 불쾌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그 친구와 만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제게 사과를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윤주라는 친구가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해주는 것 같더군요. 때문에 만난 적은 없어도 그 친구를 신뢰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상견례를 하루 앞둔 때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죠.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도 증상 하나도 없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원인은 심장마비였고 수면 중에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고통 없이 죽었으니 호상이라고 짓거렸지만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넋을 놓고 있었어요. 성의도 장례식까지 왔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조차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죠. 나 지켜준다면서! 날 위해 꼭 하나를 하겠다며! 이게 뭐야? 왜 또 거짓말해? 왜? 엄마, 제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거짓말이라고 해.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등을 만지더군요. 형, 나야, 현수. 커다란 덩치에 목 뒤로 보이는 문신까지. 밖에서 만났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것 같은 더러운 인상이긴 했지만 희미하게 어린 시절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덜덜 떨고 있는 걸 보니 차마 내칠 수가 없어서 그냥 뒀죠. 엎드려서 절을 하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엉엉 우는 동생을 보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그곳에서 사고를 치지도 않았고 그저 구석에 앉아서 하염없이 어머니의 사진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튿날까지 한참을 얌전하게 있던 녀석이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형, 저 성이라는 여자가 형이랑 결혼할 사람 맞아? 맞아. 현수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시 닫았고 한참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저 여자 술집에서 본 것 같단 말이야. 술 마시러 갔을 수도 있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엄마 영정사진 앞에 두고. 알아.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엄마가 꼭 등을 떠미는 것 같아서 그래. 형,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뒷조사라도 해봐. 저는 그런 동생의 어깨를 쳤습니다. 얌전하다 싶더니 결국 너는 안 변했구나. 어릴 때부터 내가 뭔가 가지면 늘 그걸 망가뜨렸어. 왜? 이번엔 내 여자도 망가뜨리고 싶어? 내가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냐? 형, 그게 아니야. 진짜야. 꺼져! 너 같은 놈을 여기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어. 내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래?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잠 한숨 자지 않고 버텼기에 팔에 힘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보다 한참 큰 동생은 저한테 떠밀려 그렇게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나게 됐죠. 헌데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이때 저를 부축한 게 성이었죠. 내가 있을 테니 오빠는 좀 들어가서 쉬어. 잠깐이라도 눈이라도 붙이라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사람을 위해 뭐든 다 해주겠다고 그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저는 몸을 웅크리고 누웠죠. 거의 동시에 전 기절하듯 잠들었고요. 헌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죠. 어머니는 제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전 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죽음도 떠올리지 못했죠. 엄마, 왜 울어? 왜? 엄마는 널 위해서 뭐든 하나는 할 거야. 너 2번은 상처 안 받게 할 거야. 약속해. 알았어. 일단 울지 말고 이야기 좀 해봐. 아들아,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얼른. 현수 찾아야 해. 현수. 엄마, 어디가? 엄마, 나 두고 가지 마. 그대로 눈을 떴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겨우 5분이 지났다는 걸 알게 됐죠.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찜찜한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시간이 가면 흐려지기 마련인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제 곁에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러다 보니 동생이 했던 말이 다시금 머리를 스치더군요.
엄마가 등을 떠미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린 듯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헌데 동생은 집에 가지도 않고 계단 한쪽에 쭈그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제가 다가가자 어릴 때 맞은 기억 때문인지 불을 얼른 끄더군요. 가려고 했어. 근데 발이 안 떨어져서 그냥 앉아만 있을게. 아무 말도 안 할게. 어? 됐어. 아까 그 이야기 뭐야? 술집 그거 뭐냐고. 그게 사실 내가 관리하는 자주 가던 곳에서 본 것 같아서 그래. 같이 다니던 남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단순히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구역에서 알아주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 찜찜해. 매번 하고 다니는 꼴이며 더구나 거의 매일 온다고 매일. 정확한 게 아니라면 뒷조사해봐. 할 수 있지? 만약에 오늘도 거기 간다면 연락 주고. 거창한 뒷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현수가 직원과 잘 아는 사이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드러났던 겁니다. 일단 성인은 저보다 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학원 강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오히려 성희를 알고 있던 사람은 그녀를 요리사라고 알고 있더군요. 즉, 이름을 빼고 전부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전 그날 저녁 현수의 연락을 받고 그 술집으로 향했어요. 검은 상복을 그대로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가게 뒷문으로 들어갔죠. 그리곤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남자와 같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더군요. 너 이번에 완전 대박 물었네. 너 나이 좀 먹어서 이제 이 판을 떠야 하나 고민했는데 하여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 할망구 죽으면 보험금 제법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뭔가 날 위한 선물? 이런 거지. 심지어 그 할머니 보험회사 다녔어. 그러니 보장 액수가 얼마나 짭짤하겠냐는 거지. 나 심장 뛰는 거 봐. 누가 보면 마라탕 완주한 줄 알겠어. 장례식에서도 웃음 터지는 거 겨우 참았다니까. 나 완전 사모님 되는 거라고. 미친. 너 설마 그 인간이랑 영 살림 차릴 건 아니지? 정신 차려라. 근데 나도 은퇴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나 사기치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오빠 내가 해달라면 뭐든 해줘. 아마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알겠다고 할걸?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바람 피울 염려도 없지. 돈도 잘 벌지. 좋잖아. 그럼 나랑은 헤어지겠다 이거야? 우리 윤주 삐졌어? 무섭게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아 시끄러. 내가 왜 윤주야? 너 여기서까지 나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지? 아, 습관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가끔 나도 모르게 윤주역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아가리 여물고 돈 되는 거 있으면 다 빼돌려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안 그럼 나 확 옥상에서 그 새끼 줄 끊어버릴 수가 있어. 알았어? 그럼 우리가 아파트 다 먹겠네?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여자였기에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더는 혼자서 일어날 자신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때리기 시작했죠. 비명을 지르던 성인은 한참 후에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고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남자만 경찰을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동생이 눈이 뒤집혀서 한 손으로 그놈 멱살을 당겼죠. 너희들이 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했던 거 다 녹음했어. 내가 교도소 또 가면 너도 가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설령 집행유예로 안 들어가잖아? 그럼 교도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게 해줄게. 내가 너 꼭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줄 알아. 내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너 하나는 내가 밟고 죽일 거니까. 어때? 그래 볼까? 윤주라는 이름을 쓰던 윤주혁이라는 남자는 공포에 질렸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데? 나를 부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골라봐. 깡패, 건달, 조폭, 양아치. 근데 네가 건드린 건 내 형이야.
김준원! 그 사람이 내 형이라고! 이 사기꾼 잡범 새끼야! 잘못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 여자가 시켜서 했고요. 진짜입니다. 그건 털어간 돈 안 돌려놓으면 네 모가지가 돌아간다. 알아먹었어? 결국 그 일은 그렇게 무마가 됐습니다. 동생은 아는 후배들을 시켜서 그간 제게 받아갔던 것들을 모두 돌려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뻔뻔한 거 알지만 아버지가 장례식 마지막이라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했죠. 제 감정으로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을 했겠지만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발인에 겨우 참석을 했고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화장하고 화장터에서 아버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지만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어린 너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었어. 그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아버진 단단한 바닥에 본인의 이마를 찍기까지 했어요. 피가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엄마는 아빠 용서했어. 이미 진작에 그랬다고. 아버진 절규하셨습니다. 바보처럼 날 원망이라도 했어야지. 망할 놈, 미친 놈, 욕이라도 시원하게 퍼부었어야지. 나 따위를 왜 용서를 해? 여보 미안해. 근데 난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된다. 이게 내가 받는 벌인가 봐. 이 벌 내가 다 받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 일이 있고 우리는 아주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던 아버지는 제게 종종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줬죠. 동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제게 만들 반찬을 위해서 요리 학원까지 다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생은 뒷골목을 전전하던 그 생활을 청산했어요. 영화에서처럼 다리 하나는 끊어내고 나와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멀쩡하게 잘 나왔습니다. 대신 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있죠. 한쪽 팔에는 거대한 문신까지 하고 옥상에서 달달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나 못해. 나 구역질 나와. 조직 생활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러실까? 얼른 내려가세요, 후배님. 형님. 제발 나 죽어. 막 어지럽고 속 울렁거려. 아직 철이 없긴 해도 동생은 조금씩은 변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 이걸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장례식에서 느꼈던 것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동생 말로는 쫓겨난 뒤에도 그곳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동생을 찾아 나섰을 때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때 만약 동생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우린 연락처도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별일 아니라고 그냥 넘어갔을 거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을 거예요. 그러니 전 이게 어머니가 저와의 약속을 지킨 거라고 믿게 됐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절 지키겠다. 뭐라도 꼭 하나는 하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앞으로 저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까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해요. 아직은 감정의 골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 선택에 확신은 없지만 어머니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 맞는 거겠죠? 부족한 글솜씨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에게도 살면서 딱 한 번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 챙기세요.